내 자식들만큼은 굶주리게 하지 않을 거야. 한때 수입무역업으로 성공한 사업가 최경식의 마음속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기에 자녀들에게만큼은 풍요로운 삶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백화점 상권에 무역 사무실을 차린 최경식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넓은 아파트, 외제차,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의 삶을 빛내주었죠.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던 아들 지환과 딸 지영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듯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지환은 특유의 침착함으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했고, 지영은 섬세한 성격으로 역시 의학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어느 겨울날 지환의 입에서 나온 합격 소식에 최경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듬해 봄딸 지영도 연세대 의대에 합격하며 가족의 기쁨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보게, 최 사장, 두 자녀 모두 의대라니 자네 복도 참 많아. 골프장에서 만난 사업 파트너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최경식은 인생의 정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97년 말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와중에 최경식의 사업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거래처들과의 계약이 파기되고 은행 대출금 상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경식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집도 경매에 넘어간다는데. 부인 김미자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경식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는 하루가 다르게 처져갔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았고 집과 차는 빚을 갚기 위해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가족은 강남에서 변두리 빌라로 이사했고 생활 수준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최경식은 자녀들의 학비만큼은 챙겨주려 했지만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관계마저 갉아먹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김미자의 결정적인 한마디에 최경식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이 모두 어머니 편에 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환아, 지영아, 아빠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최경식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냉담한 시선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무엇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김미자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을 종용했고 아직 판단력이 미숙했던 두 자녀는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최경식은 서울 외곽 허름한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는 친척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홀로 재기를 꿈꿨지만 나이 50을 넘긴 그에게 새로운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녀들과의 연락은 점점 끊어졌고 최경식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리어카를 끌며 서울 거리를 누비는 최경식의 모습은 과거에 화려했던 그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들이 각자의 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경식의 주름진 얼굴과 굽은 등은 그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아침 5시 여전히 그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섭니다. 칠순이 된 지금도 그의 일상은 변함없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최경식의 칠순 생일이자
딸 지영의 36번째 생일이기도 했죠. 아버지와 딸은 같은 날 태어났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최경식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딸의 생일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는 오래전부터 모아둔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고이 접혀져 있었습니다. 지영이한테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볼까? 최경식은 잠시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번 문자를 보냈을 때도 답장이 없었는데 선물을 보내봤자 거절당할 게 뻔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경식은 비에 젖지 않도록 폐지 더미를 비닐로 덮으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폐지를 모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작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는 이미 물에 젖어 발바닥이 축축했고 허리는 더욱 아파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폐지를 더 많이 실으려던 순간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리어카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최경식은 본능적으로 리어카를 붙잡으려 했지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왼팔을 타고 올랐습니다. 아이고.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누운 최경식의 신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와 도와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팔이 부러진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최경식은 병원비가 걱정되어 고개를 저었지만 행인은 이미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최경식은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회의실에서는 축하 분위기가 한창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여 케이크 하나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지영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동료들의 축하 속에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이제 이 병원에서 인정받는 전문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다발과 선물 상자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지영은 행복한 표정으로 촛불을 불었껐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덕분에 또 1살 더 먹네요. 미소 짓는 얼굴 뒤로 지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과 아버지의 공통된 생일이라는 사실을 그녀도 알고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때때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버린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최경식은 가족을 버린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거리를 두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왜곡된 이야기와 세월의 간극 속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한편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최경식은 왼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단순 골절이라 큰 문제는 없지만 나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간호사는 최경식의 신분증을 보며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최경식, 70살, 서울시 동작구. 간호사는 정보를 입력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지환 선생님 아버님 아니세요? 최경식은 놀란 눈으로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지환이 이 병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환이가 여기서 일합니까? 최경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년간 멀어진 아들의 소식을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님이세요. 지금 당직이신데 호출해 드릴까요? 최경식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애가 바쁠 텐데 방해하지 말아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기쁨과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생각보다 좁은 곳이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오갔던 대화는 이내 간호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되었고 폐지 줍는 노인이 지환 과장님의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은 곧 의료행정팀에도 전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심사를 위한 서류를 검토하던 직원은 최경식의 기록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분 수급 신청했다가 자녀가 의사여서 탈락했네요. 근데 그 자녀가 우리 병원 지환 선생님이랑 세브란스의 지영 선생님이시래요. 회의실에서 이 내용이 보고되자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병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병원의 이미지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의사가 자기 부모를 이렇게 방치한다면 환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요?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두 남매의 도의적 책임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병원의 내부 소식은 빠르게 퍼져 세브란스에서 근무하는 지영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한편 지환은 응급실에서 바쁘게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 병실 배정표를 확인하던 동료 의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환 선생 혹시 최경식이라는 환자 아세요? 왼팔 골절로 입원하셨는데 지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지만 오래전부터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지우려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동료 의사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 이제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환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팔이 부러진 노인이 입원한 병실 앞에 서서 그는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활기차던 아버지는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환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원망과 미안함, 그리고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병원장으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병원장실에 들어선 지환은 차갑게 식은 커피 한 잔을 권유받았습니다. 지환 선생, 솔직히 말해주게. 자네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계시다는 게 사실인가? 지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정확한 생활 형편을 몰랐습니다.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병원장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자신을 어깨에 태우고 놀아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지영이 급히 회의를 마치고 나와야 했습니다. 동료 의사가 그녀에게 살짝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지영 선생, 아버님이 다치셨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지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생일 축하 파티의 즐거운 기억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챙기며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지영은 차를 몰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폐지를 주우며 사셨다고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장의 사무실에서 나온 지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그와 지영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지영이 급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주친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공통된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그들의 눈빛에 깃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실 앞에 선 지환과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둘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지영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지환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가 볼까? 지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둘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최경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팔에는 하얀 깁스가 감겨 있었고 그의 옆 테이블에는 초라한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최경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70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순간 빛이 돌았다가 이내 불안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 갑자기 왜 왔냐? 최경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보지 못했던 자녀들이 갑자기 나타나자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환과 지영은 아버지의 병상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는 이제 몸집도 작아져 보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지환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컥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모두 다 우리 잘못이에요. 지환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나왔습니다. 최경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그리워했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꾹 참으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이 한마디에 지환과 지영은 더욱 흐느꼈습니다. 세월에 시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심어놓은 왜곡된 기억들이 이 순간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영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폐지를 주우면서 사셨어요? 최경식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그냥 내 힘으로 살아온 거야. 지환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한때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손은 이제 굳은 살로 가득했고 폐지를 묶던 끈에 베인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의사인 지환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외면해 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었는데. 최경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 바쁘게 살아가는데 짐 되기 싫었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원치 않았잖아.
그 말에 지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려주었고 그들은 어린 마음에 그 말들을 모두 믿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병실 밖에서는 병원 내부의 소문이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지환과장의 아버지가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이야기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부 간호사들은 지환이 평소 환자 가족들에게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상기하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병원 전체에 알려졌고 이 소식은 곧 지역 의료계 내에서도 은밀하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 남매가 모두 의사라는 점, 그리고 그들이 각자 병원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병원장은 그날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고 지환과 지영을 불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조차 돌보지 않는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진심으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지환과 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오랜 논의 끝에 두 사람에게 공식적인 경고, 조치와 함께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재교육 이수를 권고했습니다. 비록 의료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의사로서의 도덕적 책임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지환과 지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들이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영이 물었습니다. 지환은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야 해. 이제라도.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버지의 병실에서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은 지난 시간 동안 놓쳐버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로. 이튿날 아침 최경식은 병실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어 잠든 자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환은 불편한 자세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잠들어 있었고 지영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최경식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자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깨셨어요? 지영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지환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최경식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니? 집에 가서 쉬지. 그의 말에 지환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 잘 모실게요.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가시죠. 최경식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아오며 쌓아온 자존심이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내 집이 있는데 뭐. 아버지,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더 이상 사시면 안 돼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경식의 상태를 확인하고 깁스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단순 골절이라 큰 합병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퇴원 준비를 마친 최경식은 자녀들과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일부 의료진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봐, 지환 선생님이 아버님 모시고 나가네.
겉으로는 의사 윤리 강조하더니 정작 자기 아버지는 폐지 죽게 했다면서 작게 속삭이는 소리들이 복도에 흘렀습니다. 지환과 지영은 그 말들이 들려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환의 아파트로 향하는 차 안, 최경식은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집이 얼마나 화려할지,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색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환의 아파트는 예상대로 넓고 깔끔했습니다. 최신식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화려한 상장들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환이 의대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최경식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최경식은 낯선 환경에 어색함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낡은 옷과 거친 손은 이 세련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쪽 방을 써주세요. 침대가 편하실 거예요. 지환이 게스트룸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날 밤 최경식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젊은 시절 가족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흘러갔습니다. 이틀 후 지환은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상황이 병원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출근을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환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은 겉으로는 평소와 같이 인사했지만 그 속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그의 뒤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고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환 선생, 회의실로 잠시만요. 병원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윤리위원회 위원들과 몇몇 언로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환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병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논의했지만 처벌보다는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와 가정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은 일종의 타협안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징계는 피하되 지환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환은 고개를 숙이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가족의 가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더 나은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장은 지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모두 가끔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한 의사가 되길 바라네.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지영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병원 내에서 차가운 시선을 받았고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인의 가족 책임 관련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봉사하더니 라는 말들이 그녀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그날 저녁 지환의 집에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영이 장을 보고 준비한 소박한 식사였지만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그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경식은 자녀들이 고기를 구워주는 모습을 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최경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너희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어. 다 지난 일이니까. 지환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약속드릴게요. 이제부터 제대로 된 자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최경식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어둑한 새벽에 짧은 편지만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너희들 생활에 방해되기 싫다. 걱정하지 말고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낼게. 그 편지를 발견한 지환과 지영은 급히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그들은 동작구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최경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지키려 했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최경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야. 너희들도 너희 삶이 있잖아. 그저 가끔 찾아와 주면 그걸로 충분해. 지환과 지영은 그날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아버지를 완전히 자신의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은 퇴근 후 아버지 집 근처로 자취방을 옮겼고 지환은 매주 병원 쉬는 날마다 아버지 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진정한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경식의 왼팔은 거의 완쾌되었고 그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의 삶에는 자녀들이 함께했습니다. 지영은 아버지 집 근처 원룸에서 지내며 매일 저녁 아버지를 찾아갔고 지환은 주말마다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져 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폐지는 그만 주우세요. 어느 날 지영이 말했습니다. 최경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데. 자녀들은 아버지의 고집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방향으로 관계를 다져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지환과 지영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동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지환은 병원장의 제안에 따라 가정보건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동시에 노인 건강 강좌를 개설하여 주말마다 지역 복지관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징계의 일환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노인분들은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때로는 약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환의 강의를 들은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본인의 가족은 어떻게 챙기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환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폐지를 주우시던 아버지가 다쳐 제 병원에 오셨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참석자들은 깊은 공감을 표했고 그 이야기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의사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지역 역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업무 외에도 노인 가정 방문 진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그녀를 더 겸손하고 따뜻한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복지관에서 노인 건강 강좌를 하는데 한번 와보시겠어요? 최경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다음 주 토요일 지역 복지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환이 강사로 지영이 보조로 나선 건강 강좌에 예상보다
많은 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는 최경식도 있었습니다. 그는 맨 앞줄이 아닌 중간쯤에 조용히 앉아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고혈압 관리와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환의 강의가 시작되었고 그는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지영은 옆에서 보조를 맡아 혈압 측정 방법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고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강의 중간 지환은 문득 청중 속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경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환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최경식에게 향했고 그는 쑥스러운 듯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지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갚아나가려 합니다. 그 말에 복지관에 모인 노인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고 최경식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닌 이해와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아픔을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8장 봄이 찾아왔습니다. 최경식의 작은 단칸방 창가에 놓인 화분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골목길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최경식은 평소처럼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문득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지환 오빠랑 같이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최경식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자녀들과의 관계는 놀랍도록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쁜 병원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아버지를 찾아왔고 최경식 역시 자녀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환과 지영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설레는 듯 하면서도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과 연계해서 노인 건강센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도와주셨으면 해요. 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폐지 수거나 재활용에 관심이 많으신데 아버지께서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경식은 놀란 표정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그저 생계를 위해 했던 일인데. 지환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 일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존경받을 만한 일이죠.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당당히 자립하신 거니까요. 최경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일을 숨기고 싶었고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심지어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실버 건강 친환경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지역 노인들이 건강 검진도 받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최경식은 일주일에 3번
센터에서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거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그의 실질적인 경험담은 다른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안전하게 폐지를 모으는 방법, 가격을 잘 받는 요령 등 현실적인 조언은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왕과 지영은 병원 일정을 조정해 번갈아가며 센터에서 무료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고 두 남매의 이야기는 가족 화해와 사회 공헌이라는 주제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의사 남매, 폐지 줍는 아버지와의 재회 후 노인 건강센터 설립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었고 일부 대형 병원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병원 내에서 그들을 향했던 차가운 시선은 이제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토요일 저녁, 최경식과 자녀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찌개와 반찬들이 놓인 식탁 위로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아버지 강의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최경식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지화는 잔의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최경식의 작은 방 벽에는 자녀들이 새로 걸어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에 쓴 글귀가 담겨 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돌아오면 부모는 언제든 자식의 등을 두드려준다. 최경식은 잠들기 전 그 글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원망도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감사와 평온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었던 그 힘겨운 세월이 결국은 자녀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서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이제 최경식의 인생에는 새로운 봄이 찾아왔고 그것은 그가 70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은 길고 어려웠지만 결국 그 여정의 끝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작은 행복을 느끼며 최경식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의 모습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